미국 펜타곤의 전략 보고서 한 줄이 전 세계를 뒤집어놨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건드리면 한국은 자동으로 전장에 돌입할 것이다. 순식간에 아시아 전역이 술렁였습니다. 일본은 즉시 참전 선언을 했고 필리핀은 군사기지 확장을 시작했으며 호주는 인도 태평양 전력 재배치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기자회견도 없었고 외교적 반응도 없었죠. 며칠 후 미국의 전략가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워싱턴 DC 군사위성 분석 보고서에 찍힌 장면, 한국의 전 국토는 이미 전시 상태였습니다. 저는 루카스 베렌트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18년째 국제정치 분석가로 일해왔어요. 한때는 전 세계 권역별 위기 분석 보고서만 200편 넘게 썼던 사람이죠. 미중 무역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이란 핵 이슈까지 다뤄봤고 나름 권위 있는 국제지 분석팀장 자리도 맡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손에 쥔 데이터는 점점 더 커졌지만 가슴이 뛰질 않았어요. 세계는 바뀌고 있었는데 제가 본 건 늘 똑같은 곡선과 수치뿐이었거든요. 겉으론 글로벌 인사이트를 운운했지만 속으론 무기력한 반복의 바다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감정도 식고 통찰력도 무뎌져 갈 즈음 2024년 11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저희 분석팀 메인 스크린에 중국 성장률 2.3%로 추락이라는 붉은 경고창이 떴어요. 처음엔 그럴 수도 있지 싶었죠. 하지만 하단에 붙은 부제는 달랐습니다. 대만을 건드릴 수 있는 마지막 찬스가 2027년일 가능성 높음.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보고.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 전류가 흐르듯 싸한 감각이 퍼졌어요. 분명 뭔가가 터질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을 단 한 번도 중심 국가로 본 적이 없습니다. 기술 잘 만들고 K-팝 잘 팔아도 결국 강대국들 사이에 낀 조연국가쯤으로 생각했죠. 중국과 미국의 패권 충돌 사이에서 그저 외줄타는 줄타기 국가. 어느 순간 제 시야가 이상하게도 한국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직감이었죠. 그 직감은 며칠 뒤 미 국방부 연례안보 브리핑에서 확신이 되었고요. 그날 주한미군 사령관이 말했어요. 한국은 움직이지 않아도 모든 것을 지켜보는 가장 전략적인 자리. 그게 무슨 말이지? 그 이후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세계의 축이 미세하게 기울고 있다는 예감이 새벽마다 저를 깨웠죠. 지금까지 이 일을 하면서 수많은 나라를 방문했지만 이상하게도 단 한 번도 한국은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아예 대상에 두지도 않았었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인천행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분석가로서의 촉이 저를 한국으로 불러들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출발까지 이틀 남았던 날이었습니다. 독일 연방국제분석센터에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이기도 했죠. 저는 공식 출장을 가장에 연차를 냈고 데이터 요청은 미국 국방연구소와 일본 방위성 자료로 돌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주변 사람들 눈을 피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한국 간다고 하면 무시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날 팀 회의에서 중국의 내수 경제 붕괴 시나리오에 대해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다들 한 목소리였어요. 중국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락세라지만 체급이 다르다라고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갑자기 화면 하나가 제 뇌를 정지시켰습니다. 미 해군 전략 보고서 극비 해제 요약본. 맨 위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동북아의 모든 전선은 결국 한반도에서 수렴된다. 그 아래에 이어진 문장은 더 강렬했어요. 한국은 사실상 제7함대의 전진기지이며 대만과 필리핀 사이를 잇는 유일한 불침 항공모함이다. 그 순간 머릿속에 있는 퍼즐 조각들이 전부 맞아떨어졌어요. 한국, 고정된 항공모함, 지금껏 그저 한류와 반도 국가로만 이해해온 그 나라가 미국 전략자산 운용의 핵심 거점이었다고요? 대만 위기와 중국의 침공 시나리오가 실제로 발동될 경우 첫 타격지가 한반도일 수도 있다는 계산이 단숨에 서더군요. 그날 밤 저는 도서관에서 10년 전 한국 관련 국방자료까지 모두 끌어모았습니다. 미국 육군전략대학의 논문에서 이런 문장을 발견했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한반도는 자동으로 전장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미군은 한국 주둔 병력을 억제력 자산으로 본다. 이건 그저 지켜주는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한반도는 도발을 막는 핵심 도구였고 동시에 무력 대응의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이미 전쟁 억제의 심장으로 설정해둔 겁니다. 한국이 없으면 대만도, 일본도, 필리핀도 방어망에서 구멍이 나는 거죠. 이건 너무 극단적인 결론 같았거든요. 아무리 자료가 그렇다 해도 그걸 진심으로 수용하기엔 제 안의 이성적 거부감이 너무 강했어요. 제 손이 마우스를 집어든 건 반사적이었습니다. 구글 뉴스, 논문 DB, 유엔군 주둔지도 다 뒤졌습니다. 일부러 한국의 단점만 검색했죠. 인구 고령화, 청년 실업, 출산율 세계 최저, 북한 리스크.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단점을 늘어놔도 제 안에서 무언가 자꾸 반박을 해왔습니다. 그래도 무너지지 않았잖아. 지금도 굴러가고 있잖아. 도대체 왜였을까요?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데 직감적으로는 자꾸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날 오후 런던에 있는 한 중국인 동료가 제게 슬쩍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결국 미국의 목줄 잡힌 나라야. 독자적 판단 따위 못해. 어딘가 모르게 깔보는 말투, 폄하의 냄새, 그리고 어떤 질투 같은 느낌. 그날 밤 혼자 방에서 맥주 한 캔을 따며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복잡해졌을까? 한국을 전략 거점으로 보는 걸 거부하고 싶은 걸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틀릴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구축한 국제정세 분석 트리, 그 질감. 좋은 논문과 그래프와 지도들이 전부 허상일지도 모른다는 공포. 사실 저는 예전부터 한국을 무의식적으로 얕잡아본 부분이 있었어요. 독일 언론에서도 한국은 종종 기술력은 좋지만 지정학은 약한 나라로 묘사됐고 저 역시 그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이제 와서 그 모든 걸 뒤엎는다는 건 과거와 싸워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한국 땅을 처음 밟은 건 예상보다 조용한 시간이었어요. 인천공항은 이른 아침 평화로웠고 아무도 저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첫 일정은 서울에 있는 한 민간 싱크탱크 방문이었어요. 국방 외교 융합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리고 있었고 현장 취재가 가능하다고 해서 신청했던 자리였죠. 사실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냥 표면적인 정세 분석이나 듣고 돌아가자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날 저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김현주 소장. 중년의 여성 안보 전문가였는데 언뜻 보기엔 인상도 평범했고 말투도 조용했습니다. 강단에 올라 그녀가 첫 문장을 꺼내는 순간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중국이 대만을 건드리면 한국은 자동 개입입니다. 그건 단순한 지정학이 아니라 생존의 본능입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 같았어요. 그런데 그 칼끝은 외부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한국 스스로를 겨누고 있었죠. 저는 그런 화법을 처음 봤습니다. 자국의 전략을 논하는 자리에서 감정과 이성을 동시에 밀어붙이는 방식. 그녀가 다음으로 꺼낸 문장은 제 안에 무엇인가를 건드렸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포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 순간 전등이 켜진 것처럼 저 안에 뭔가가 움직였어요. 저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거든요. 유럽이 전쟁에 휩싸였을 때 우리 조부가 남기던 말투와 비슷했습니다. 우린 세계의 중심이 아니었다. 하지만 누구보다 끈질겼다. 김 소장은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기지라 불릴 수는 있어도 영혼 없는 도구는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역사가 있고 복수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움직입니다. 복수의 기억, 저는 그 표현을 도저히 잊을 수 없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저는 김 소장에게 짧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로 대만이 침공당하면 한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까요? 그녀는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대만은 다음은 우리나라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계산된 나라라는 걸요. 겉으론 유연해 보여도 그 속엔 철갑 같은 논리가 숨어 있었고 절대 건드려선 안 될 집단적 의지가 꿈틀대고 있었어요. 저는 결국 그 길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베를린으로 다시 복귀하는 비행기 티켓은 취소했습니다. 이제부터의 일정은 어떤 공식적 명령도 기관 요청도 없이 온전히 제 선택과 발걸음으로만 이어지는 여정이 될 거예요.
평생 데이터와 논리만 붙잡고 살던 사람이 이제 와서 사람의 감정을 따라 움직인다는 게 어색했어요. 하지만 그날 김 소장이 남긴 말들이 가슴 한쪽에 꽂혀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이 계속 가슴을 후벼 팠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 정신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직접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겠더군요. 다음 날, 저는 서울역 근처에 있는 광장시장에서 아침을 해결했습니다. 한글이 빼곡한 간판들 사이 제 존재는 철저히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상인 아주머니 한 분이 제게 손짓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 와봤어요? 이거 드셔봐요. 서비스예요. 전 한 조각이 제 손에 올려졌을 때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나 아무 조건 없이 다가오는 친절이라니. 정치 전략은 몰라도 이 무조건적인 환대 하나만으로도 한국은 이미 남다른 땅이었어요. 서울에서의 이틀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걸 봤습니다. 청계천 따라 걷다가 70년 전 전쟁 피난민들의 사진을 보았고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수십만 명의 이름이 새겨진 벽 앞에 서 있기도 했죠. 비무장지대, DMZ. 그곳에서 한국의 전선을 직접 마주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지금도 싸우지 않고 전쟁을 유지하는 그 강인한 균형의 중심. 한국이 어디서 멈췄고 어디까지 살아있는지를 그곳에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비무장지대 입구를 향해 걷는 동안 저의 마음은 마치 다중 감정 속에 파묻힌 것 같았습니다. 차갑고도 묘하게 따뜻했어요. 정적과 생기가 동시에 느껴졌거든요. 평화라는 단어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런 이상한 기류였습니다. 입구에서 보안 검사를 마치고 안내 병사와 함께 DMZ 전방 초소로 이동하는 군용 차량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 풍경은 생각보다 너무 평화로웠습니다. 초록빛 논과 밭이 끝없이 펼쳐졌고 멀리 언덕 위엔 철조망이 희미하게 보였죠. 여기가 비무장지대 근처입니다. 안내해주던 국방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전쟁이 멈춘 공간이 아니라 중지된 채 지속되는 공간이라는 설명이 떠올랐습니다. 경기도 연천. 여긴 DMZ 바로 아래 민간인 통제선 구역이었습니다. 민간인의 출입은 제한되지만 군 허가를 받은 교육 및 견학은 일부 가능하죠. 저는 미국 전략분석센터 소속으로 비무장지대 관리체계 조사단의 일원 자격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초소까지 동행해준 병사는 말이 없었고 저도 일부러 질문을 아꼈습니다. 그저 눈으로 보고 기록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대 안훈련장 옆 공터에서 몇몇 중년 남성들이 군인들과 함께 긴급 상황 시 대응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분들, 군인인가요? 일반인인가요? 제가 물었을 때 병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비역 중심의 향토방 위대입니다. 이 지역 특성상 평시에도 주기적으로 민, 군 합동훈련이 진행됩니다. 한국은 의무 복무만으로도 충분히 군사 인력이 확보되는데 전역자들까지 자발적으로 훈련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제게 충격이었어요. 그중 한 명은 57세 전직 중학교 체육교사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훈련에 참여하며 후배 장병들의 조기 대응 시나리오 훈련을 돕고 있었죠. 여긴 북한과 직선 거리 7km입니다. 만일 상황이 벌어지면 이분들이 제일 먼저 움직입니다. 평소에는 일반인인 사람들이 일단 위기 상황이 되면 가장 먼저 군복을 입는다고요? 이건 유럽의 안보 개념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우리는 평화는 경찰이 지키는 것이지 이웃 아저씨가 총을 드는 일은 상상도 하지 않죠. 그날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머릿속으로 복기했어요. 과연 우리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국민이 스스로 무장하고 훈련한다는 개념. 이게 전 세계 가능한 나라가 또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전투적인가? 평화롭고 발전된 국가라면서 왜 아직도 이토록 무장돼 있지? IT 강국이면서 동시에 중년들이 줄지어 구호를 외치는 나라. AI로 스마트팜을 운영하면서도 DMZ에서 철조망과 총기로 무장하는 나라. 그날 이후 며칠간 도시의 얼굴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지하철에선 스마트폰 하나로 식사 주문부터 병원 예약까지 다 했고 버스는 몇 초 단위로 도착 알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곳곳에서 안보 문구,
재난 문자 등이 빈번하게 떠올랐죠. 모순이었어요. 이 나라는 미래에 살고 있지만 과거와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도 살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초고속 인터넷, 다른 한쪽은 초긴장 안보 체계. 이 두 세계가 동시간에 공존한다는 사실이 너무도 혼란스러웠습니다. 한미연합통합화력훈련은 현재 비공개 일정입니다. 국방부에서 받은 메일을 읽으며 저는 가볍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승진과학 화훈련장. 정확히는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한국 육군의 핵심 훈련장. 일반인 관람은 제한되었고 국방부 특별 자격자만 현장 접근이 가능하다는 안내였습니다. 저도 제 신분을 밝히고 유럽안보연구소 소속 연구원으로서 군사적 비교조사를 목적으로 공식 신청서를 냈지만 결국 훈련 특성상 외부 참관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아침 저는 계획에 없던 길을 택했습니다. 공식 출입은 불가하지만 근처 합법적인 견학 포인트나 주민, 거주지에서 들리는 소리 정도는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운 좋게도 포천 지역 리서치센터에 근무 중인 한국 지인의 도움으로 훈련장 남측 4km 떨어진 마을 주민센터에 허가를 받고 일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풍경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대지가 울렸습니다. 정말로 울린다는 표현이 맞았어요. 가슴이 움찔하고 속이 울렁거릴 만큼의 압력파가 공기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옆에 서 있던 중년 남성이 웃으며 말했죠. 깜짝 놀라셨죠? 저게 바로 K9 소리입니다. 익숙해지면 이 동네에선 저게 점심 종소리예요. 실제로 그는 예비역 포병이었고 지금은 지역 민방위 조직에 소속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K2 흑표랑 천무도 같이 훈련하는 날입니다. 멀리서 육중한 소리가 일정 간격으로 반복됐고 헬기 소리, 드론 특유의 고주파도 간헐적으로 들렸습니다. 직접 보진 못했지만 그 진동과 소리는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건 어떤 대국에서도 보기 힘든 실전형 훈련이었습니다. 유럽의 훈련은 대부분 정치적, 외교적 목적이 짙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국은 실전이 이 나라에선 진짜 현실이었죠. 해질 무렵 푸르스름한 하늘 사이로 전술기 한 대가 포천 북부 하늘을 가로지르며 비행했습니다. 빛은 사라지고 있었지만 그 기체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싸울 준비가 끝난 나라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포천 훈련장에서의 충격이 일종의 기폭제가 되긴 했지만 정작 제 편견을 완전히 무너뜨린 건 총알이 아닌 일상 속 무기였습니다. 서울로 복귀한 다음 날 종로 근처에서 우연히 전통시장을 들르게 됐습니다. 분주하고 복잡한 풍경이었지만 사람들의 동선엔 질서가 있었고 그 속엔 이상할 정도로 깊은 연대감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가게에서 만난 60대 남성 상인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전쟁 겪은 어른들이지요. 6.25도 겪고 IMF도 겪고 이 정도 정치적 흔들림이야 별거 아닙니다. 정치적 슬로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저 살아남은 자의 담백한 고백이었어요. 그분의 얼굴에는 자랑도 피해의식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하게 그게 당연한 삶이었다는 눈빛이었죠. 그 이후로 저는 한국을 걷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광화문에선 추모 공간을 마주쳤고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는 어떤 노부부가 눈을 감은 채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전쟁의 영웅, 민주화의 희생자, 산업화의 주역. 이 나라엔 기념비보다 기억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가장 큰 충격은 경기도 파주 한마을에서 벌어진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취재 중 들린 작은 동네 식당에서 80세가 넘은 할머니께서 저를 보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와줘서 고마워요. 정중한 인사인 줄 알았지만 그 표정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것이었어요. 그 순간 문득 생각했죠. 도대체 이분은 누구에게 배웠을까? 국가란 무엇인가? 동맹이란 무엇인가를 누가 설명해 준 걸까? 아무도 그런 설명을 해주지 않았겠죠. 그건 설명해서 아는 게 아니니까요. 이 땅에서 살아오며 고통을 견디고 침묵 속에서 서로를 붙잡으며 자연스럽게 뼛속까지 새긴 삶의 철학이었을 겁니다. 고립됐을 때 남 탓하지 않고 스스로를 일으킨 나라. 망각 대신 기억을 꺼내어 스스로의 무기로 삼은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도 지켜주지 않아도 서로를 지켜온 민중의 나라.
그날 밤 숙소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세상을 평가하던 시선이 아니라 배우고자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해가 아닌 존중을 시작한 순간이었죠. 이 나라는 세계 그 어느 곳보다 빠른 인터넷과 고층 빌딩을 가지고 있지만 진짜 강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은 속도보다 심장이 더 뜨거운 나라였고 기술보다 기억이 깊은 나라였어요. 평택에서 만난 한 청년 병사의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우린 참는 법부터 배워요. 그게 바로 한국의 강함이었습니다. 싸움을 피하는 법을 아는 민족, 하지만 끝까지 밀리지는 않는 집단적 자존. 서울 도심 카페에서 뉴스 하나를 봤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보통 외국인이라면 긴장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묘하게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이 나라엔 두려움보다 오래된 훈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군인이 될 준비가 된 사회라는 걸 저는 이미 수없이 확인했으니까요. 그때부터 제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국가란 땅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국가란 같은 방향을 본 기억들이 모인 구조체라는 걸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기술력으로 경쟁하기 전에 기억으로 먼저 단결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는 전쟁, 가난, 배신, 눈물, 복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있었죠. 은혜. 은혜를 잊지 않는 민족. 그게 한국의 본질이었어요. 도와준 나라를 평생 기억하고 자기를 무너뜨린 자를 끝내 잊지 않는 사람들. 저는 그래서 이제야 그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았는가? 그건 무기가 많아서가 아니라 공감의 능력이 살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당한 것을 기억하는 동시에 남이 준 것을 더 깊이 간직하는 이 놀라운 시스템. 그런 집단이라면 잠깐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라면 아무리 작아도 거대한 제국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래된 찻집에 들렀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앉아 오래된 한옥 지붕을 올려다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국을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정신을 존경하고 배우기로 한다. 베를린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단지 비행기를 타고 국경을 넘는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새로운 내 역할을 받아들이는 의식과도 같았어요. 호텔 창가에 앉아 한강 야경을 바라보던 어느 저녁, 저는 결심했죠. 이걸 그냥 내 마음속에만 묻어둘 순 없다. 노트북을 켰고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불침 항공모함이 아니다. 그들은 바다에 떠있는 강철 덩어리가 아니라 기억과 의지로 무장된 사람들이다. 저는 제가 본 한국을 기계나 시스템이 아닌 정신의 운용체계로 풀어내기로 했습니다. 기술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분석이 아니라 증언 중심. 마침 그날 밤 독일 본사의 동료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루카스, 너 언제 돌아오냐? 중국 보고서 마감 임박인데 한국 출장 결과 좀 정리해서 회람해줘. 그 문자를 보고 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출장 아니었고 결과도 그냥 리포트로 요약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베를린행 직항 비행기 탑승 전까지 마지막으로 도심 한복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현란한 간판들과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불현듯한 노년 남성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외투를 입고 천천히 건너편 약국으로 향하던 그 모습은 어쩐지 조국이라는 단어의 실체 같았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만든 나라구나. 강한 군대도 거대한 기업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모든 걸 지탱하는 건 국민이란 걸 한국에서 배운 겁니다. 독일로 돌아온 건 봄이 막 끝나가던 시기였습니다. 서늘한 바람, 회색빛 하늘, 늘 보던 차분한 풍경이었지만 저는 전혀 낯익지 않았어요. 몸은 돌아왔는데 시선과 감정은 아직 한국에 남아 있었던 거죠. 본사에 복귀하자마자 팀장과 동료들이 반겼습니다. 루카스, 살았네. 도쿄도 안 들르고 바로 돌아온 거야? 대만 쪽 정세나 정리해서 간단하게 리포트 올려줘.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 속에 내포된 무언의 전제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한국은 별거 없었겠지. 그래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대만이 아니라 한국에 집중할 겁니다.
한참을 바라보던 상사가 웃으며 말했죠. 한국, 거긴 그냥 미군 주둔지잖아. 전략적으로야 의미가 있지만 그 이상은 아니잖아. 한국은 스스로 무기가 된 나라예요. 정신적으로도 구조적으로도. 정적이 흘렀고 동료 하나가 피식 웃었습니다. 설마 케이팝 보고 감동한 건 아니겠지? 요즘 한국 잘 꾸며놔서 다 감탄한다더라. 그래서 저는 차분히 노트북을 꺼내 제가 직접 보고 느낀 한국의 민방위 시스템, 예비군 훈련, DMZ의 철책선, 시장의 노인들, 그리고 소리 없이 움직이는 방위 전략들을 사진과 메모, 현장 녹취록과 함께 프레젠테이션으로 정리했습니다. 한국, 전쟁 없는 전투국가. 15분간의 브리핑이 끝난 뒤에도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롱이 아니라 일종의 당황스러움이 섞인 침묵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분석하는 글을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국방 논문이 아니라 사람의 땀과 고통과 자존심이 담긴 이야기로 풀어내는 콘텐츠였어요. 초반에는 댓글도 비판 일색이었습니다. 과장이 심하네. 미국의 속국을 미화하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한국계 독자들이 조용히 메시지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 우리에 대해 이렇게 말해주는 분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동적입니다. 저도 예비군입니다. 그로부터 몇 주 뒤, 저는 마지막 원고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들은 무너지지 않는다. 한국이라는 정신의 기지. 전쟁도 아닌 평화 속에서 가장 전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치는 기록이었죠. 정식으로 출간이 되자 예상과는 다르게 반응이 빠르게 터졌습니다. 유럽 주요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아시아 안보 관련 포럼에서 발제자로 초청받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세계 각지에서 강연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동에서는 전쟁을 겪고도 회복한 사회 시스템에 대해, 동유럽에선 작은 나라의 생존 전략에 대해, 그리고 미국에서는 한국은 왜 여전히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가라는 주제로 강의하게 되었죠. 그리고 어느 날 미국 국방대학에서의 강연을 마친 뒤 노장의 교수가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써낸 한국 이야기 덕분에 우리 전략 사관생도들이 다시 동북아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반도 전체가 세계 전략의 교과서가 될 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로. 저도 처음엔 몰랐으니까요. 그저 몇 개의 문서와 수치 속에서 뭔가 이상한 기류를 느꼈던 것뿐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전쟁, 분단, 외면, 배신 그 모든 과거를 분노나 피해의식으로 포장하지 않고 묵묵히 훈련하고 기억하고 다시 일어서는 방식으로 삶에 녹여낸 나라. 이 여정을 통해 제 삶도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전략만을 보는 사람도 데이터만 말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제 저는 살아있는 정신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할 수 있게 해준 나라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들 덕분에 저는 이제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세계의 질서가 바뀌고 있는 현장.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유럽과 아시아의 군사 전략가들이 모두 한국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무기가 좋아서? 가격이 싸서? 아닙니다. 그들이 충격을 받은 건 전쟁을 실제로 준비한 나라가 만든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유럽군 고위 장교는 실전 훈련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전차나 자주포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움직이는 무기입니다. 이 정도로 전쟁을 상수로 생각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리버 크레인입니다. 런던에서 18년째 군사, 방산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고 지금까지 수많은 무기, 박람회와 분쟁 지역을 취재했죠. 그런데 작년 가을, 제 인생을 뒤흔든 한 장의 초청장이 날아왔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설명회, 국방과학연구소 주최. 처음엔 실소가 나왔어요. 나토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한국.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FA50, K9, K2.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긴 했지만 제 머릿속에선 여전히 한국은 삼성, BTS, 김치의 나라였지 유럽 군사 판도를 흔들 방산 강국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뒤
제 시선을 잡아끈 기사가 있었습니다. 폴란드, 한국산 전차 180대, 자주포 600문 계약, 총 20조 원 규모.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죠. 그런데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루마니아,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까지 줄줄이 한국 무기를 구매한다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이쯤 되면 직업병이 발동하죠. 뭔가 이상하다. 이건 조사해볼 가치가 있다. 그렇게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한국이 유럽의 무기 판도를 바꿔놓고 있다는 게 말이 될까요? 한국이 유럽을 먹여 살린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 세계를 너무 편협하게 봐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긴 비행으로 몸은 피곤했지만 내리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입국 심사장에 정돈된 구조였어요. 줄은 길었지만 흐름이 막히지 않았고 심사대 앞에 서니 비대면 지문, 안면 인식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했습니다. 직원은 단정한 말투로 절차를 안내했고 입국 수속에 걸린 시간은 고작 12분 남짓. 짐을 찾기 위해 수화물 벨트 앞으로 이동하자 제가 타고 온 비행기의 번호가 화면에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고 수화물은 이미 컨베이어 벨트 위로 도착해 있었죠. 공항 철도역으로 이동하려던 순간 공항 곳곳에는 다국어 안내 시스템과 자동 발권기, 그리고 고령자용 키 낮은 전용 발권대까지 설치돼 있더군요. 모든 표지판엔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병기돼 있었고 공항 직원들도 영어 소통에 어려움이 없어 보였습니다. 공항의 보안 검색대, 도심을 가르는 전광속도로, 그 위로 달리는 버스, 그리고 종이 한 장 없는 모바일 행정 시스템. 무기가 아니라 도시 자체가 미래였어요. 게다가 무기 전시회 첫날, 그야말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경험을 했습니다. 전시장 한복판에선 K2 전차가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고 바로 옆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주포 K9이 뽐내고 있었습니다. 전시장을 둘러보던 독일 무기업체 관계자들이 제 옆에서 말하더군요. 우리는 이제 이 나라를 무시할 수 없어. 얘네는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국가 전체가 무기 시스템 같아. 이건 기술이나 경제력이 아니었어요. 싸우기 위해 살아가는 민족, 평화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만드는 국가. 그 철학이 모든 장비와 군인의 눈빛에 녹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한국군 관계자와 인터뷰를 하며 물었습니다. 왜 유럽 각국이 갑자기 한국 무기를 이토록 선호하는 겁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유럽이 원하는 건 전쟁용 장비가 아니라 전쟁을 막아낼 수 있는 진짜 무기입니다. 한국은 단 하루도 실전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았으니까요. 그 말에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의 무기 전시회에서 받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국 방산기업의 유럽 데모 행사에 따라붙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노르웨이 북부 실사격 훈련장, 초청 대상은 유럽연합군과 나토 고위 장교 60여 명. 그리고 그 자리에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가 실제로 작동하며 전시되었죠. 그날 유럽의 방산 질서가 무너지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K9 자주포가 첫 시연을 시작했을 때 현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정확히 37초. 포탄 적재부터 포신 조준, 발사까지.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으로 탄이 날아갔고 목표 지점에서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관계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아니, 이게 자동도 아니고 수동인데 이렇게 빨라. 명중률이 미쳤다. 독일제도 여기선 밀린다. 심지어 독일에서 온 무기평가단 간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무언가를 메모만 하더군요. 옆에 있던 핀란드 장교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K9은 우리가 쓰던 스웨덴제보다 훨씬 정밀하고 반응 속도도 2배는 빠릅니다. 그날 시연의 하이라이트는 FA-50 경공격기였습니다. 전술 제어 장비를 시뮬레이션과 실사격으로 동시에 시연한 장면은 압권이었죠. 정확한 표적 타격, 레이더 회피 기동, 3차원 고속 선회까지. 이게 진짜 경공격기냐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한미 공군 중령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F-16보다 훨씬 유연한데 게다가 이 가격이면 진짜 전 세계에 퍼지겠는데. 하지만 가장 무서웠던 건 시연이 끝난 후였습니다.
KAI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실무진이 현장 질의응답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 사양은 수출용 기준입니다. 저희 국내군 운용 모델은 사양이 더 높습니다. 현장이 멍해졌습니다. 말 그대로 충격이었죠. 이게 다운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제가 듣고도 믿기 힘들었는데 옆에서 나토 통역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국은 자국 안보에선 수출형보다 높은 등급을 씁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훈련장 밖으로 나오는 길에 영국 국방부 산하연구소 소속 동료 기자가 저를 붙잡고 말하더군요. 올리버, 우린 지난 10년 동안 잘못된 걸 보고 있었어. 지금 이 무기들은 한국이 세계 표준을 만들고 있다는 증거야. 계약은 독일이 먼저 했지만 무기를 받은 건 한국에서였다. 이 문장을 들었을 땐 그 의미를 곱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전장은 지금 움직이고 있었고 누가 더 빨리 무기를 공급하느냐가 곧 생존의 문제였으니까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군수장비 인도식 현장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한국으로부터 K2 흑표 전차 초도 물량 10대, K9 자주포 24문, 그리고 FA-50 경공격기 12대를 계약 후 10개월 만에 인도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포장박스 위에 써있던 날짜를 확인해보니 생산일자가 불과 3주 전이었습니다. 이게 방금 만든 물건이야? 제가 되묻자 옆에 있던 폴란드 육군 대령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납기를 맞추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러시아 탱크가 국경을 넘는 걸 보고 있어요. 3년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유럽 주요 방산국들이 지금도 의회 통과, 예산 조정, 생산 승인을 핑계로 밀어대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트럭에 실어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놀라운 건 선납기 후조립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한국은 계약 후 먼저 조립형 반제품을 선적해두고 도착 즉시 현지에서 완제품으로 조립, 테스트, 실전 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놨더군요. 그 방식은 유럽 각국 군수 관계자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의 기술 고문은 그날 저녁 제게 술 한 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도면 검토하고 있는데 얘네는 벌써 엔진에 기름 넣고 달리고 있더군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걸 한국은 정상 속도라고 생각한다는 점이야.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지금도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은 상태. 그런데도 품질, 훈련, 후속 지원까지 전부 붙여서 납품하고 있었으니까요. 폴란드 현지 기자들과의 대화도 인상 깊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하더군요. 우린 처음엔 유럽 무기를 고려했어요. 그런데 유럽은 움직이지 않았고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죠. 전쟁이란 건 하루의 차이로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숙소에서 노트북을 열고 기존 기사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 프랑스의 세자르 자주포, 이탈리아의 프레치아 장갑차. 하나같이 계약 후 평균 3년에서 5년, 일부는 7년 이상 소요. 그 사이에 전쟁이 끝나 있을지도 모를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빠른 게 아니라 실전 시계를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던 나라였어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그들의 납품 시스템, 조립 라인, 재고 창고, 훈련 매뉴얼까지 모든 걸 바꿔놓았더군요. 폴란드 남부 시비도니아 훈련소. 전날 도착한 K2 흑표 전차가 막 야외 실사격 훈련에 들어갔고 그 앞에서 한국 육군 교관단이 직접 폴란드 장병들과 함께 야전 침낭을 펴고 있었습니다. 장교도 아니고 무관도 아닌 실전 파견 군인들. 그들은 영어보다 현지어를 배우기 위해 통역기를 꺼냈고 심지어 훈련 중 부상당한 병사를 자기들 군의관에게 맡기는 모습도 봤습니다. 전 세계 군사 산업 어디에서도 수출국 군인들이 이렇게 실전에 뛰어드는 경우는 본 적이 없었어요. 한 폴란드 병사는 저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릴 고객으로 보지 않아요. 우릴 전우로 봐요. 그게 솔직히 제일 놀라워요. 이건 단순히 기술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경험의 이전, 정신의 이전, 그리고 무엇보다 운명 공동체로서의 전투 준비였습니다. KAI 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0 수출 이후 루마니아 공군 기지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봤습니다. 한국 파일럿 출신 조종사들이 현지 교관으로 상주하며
루마니아 초급 조종사들과 밤 11시까지 시뮬레이터 훈련을 함께 돌고 있었죠. 조종실 안에서 땀에 젖은 젊은 루마니아 장교는 훈련을 마친 뒤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 정도면 그냥 무기 수출이 아니라 운명 수출 아닙니까? 미국은 계약 체결 이후 장비만 보내고 사라졌고 프랑스는 정비 파트 하나 나가는데도 수개월 행정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출고일과 동시에 훈련 일정, 정비팀, 공장 부지까지 함께 움직인다. 이런 시스템은 오직 전쟁을 늘 염두에 둔 나라만이 갖출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은 에스토니아 북부의 겨울 훈련에서 벌어졌습니다. 영하 18도의 혹한 속에서 K9 자주포 훈련이 진행되던 날, 기지 전력이 나갔고 대부분 병사들은 휴게소로 대피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관단은 끝까지 야전 사격장에서 남아 장비를 점검하고 벽난로 대신 자가 전열 텐트에서 전투 매뉴얼을 계속 숙지하고 있더군요. 에스토니아 장군은 기자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여기 오면서 장비만 가져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정신까지 가져왔습니다. 이건 무기를 사고 파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유럽에게 동맹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기체가 미국산이 아닌 게 믿기지 않는다. 그 말은 제가 말레이시아 공군기지에서 한 기술 장교에게 들었던 말입니다. 그가 가리킨 기체는 바로 한국산 FA-50 경공격기였고 그 한마디는 제가 지금까지 썼던 모든 방산 기사들을 다시 쓰게 만들었습니다. 성능, 신뢰성, 연동성, 그리고 납기. 모든 측면에서 FA-50은 현실형 전투기라는 이름이 가장 어울렸습니다. FA-50은 미국 F-16 훈련기 대체용으로 설계된 기체이지만 그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전천후 기동성과 전술적 유연함을 갖추고 있었죠. 말레이시아 공군은 2023년 FA-50 18대 도입을 확정했는데 놀라운 건 이들이 원래 유력하게 검토하던 게 중국산 L-15였다는 점입니다. 중국 제품은 싸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미국 제품은 성능은 좋지만 너무 비쌌고요. 한국은 실전 경험이 있고 우리 기준에 꼭 맞았어요. 실제로 FA-50은 미국 락히드 마턴과 공동 개발한 기체지만 운용과 수출에 있어서 한국이 독립적인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덕분에 미국의 무기 수출처럼 의회 승인, 외교적 간섭 같은 복잡한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계약, 생산, 인도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죠. 이 부분에서 한국이 방산 외교의 빈틈을 정확히 꿰뚫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불신을 낳고 미국은 부담을 주고 유럽은 너무 느린 상황에서 한국은 중립적이고 빠르고 실용적인 무기 수출국으로 떠오른 겁니다. 폴란드도 그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FA-50은 2022년 폴란드 공군과의 계약을 통해 48대 도입이 확정됐고 1년도 안 되어 초도 물량이 인도되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었죠. 미국도 프랑스도 불가능했던 전투기 10개월 납품, 한국은 실제로 해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인도식에서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FA-50은 우리 조종사들에게 가장 빠르게, 가장 실용적으로 제공된 전투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과 함께 유럽의 공중전력을 새롭게 구축해 나갈 겁니다. 심지어 교육훈련, 정비 매뉴얼, 시뮬레이터, 후속 지원팀까지 함께 도착했다는 점에서 무기 한 대가 아닌 공군 생태계 전체를 수입한 셈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방식은 미국, 프랑스, 독일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방식입니다. 대개는 기체만 보내고 교육은 추가 계약, 정비는 별도 위탁하죠. 또 하나 인상 깊었던 점은 한국이 스스로를 무기 수출국이 아닌 전후 제공국이라 여긴다는 태도였습니다. 폴란드 군 내부에서 나온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우린 전투기를 주문했는데 사람과 정신이 함께 왔습니다. 이날 이후 저는 다시는 한국 무기는 싸고 괜찮은 대안이라는 말을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군대를 취재해왔습니다. 나토 전차 사단, 미국 캘리포니아 사막의 M1 실사격 훈련, 이탈리아 공군의 야간 요격 훈련까지. 하지만 그런 경험을 다 합쳐도 한국군의 실전감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날 경기 포천의 한 야전 포병 훈련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에는 K9 자주포 6문, 155mm 탄약 수송 차량,
그리고 20명 남짓한 포병 운용팀이 새벽 5시부터 야전 침낭을 덮고 훈련 준비에 돌입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꺼낸 제게 한 소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취재는 가능하되 위치 정보나 포방향은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이 훈련은 적정 사거리, 실전 표준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실전 시뮬레이션, 전쟁의 시간 단위 대응 훈련, 그리고 사격 보급 사상자 후송까지 통합된 복합 전투 연습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포병 팀원들이 장비 설명서가 아닌 상황표를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적의 포격은 몇 초 간격으로 온다. 그걸 가정하고 우린 45초 안에 포탄 장전 사격 이동을 마쳐야 한다. 이건 규정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K9은 사격 후 30초 만에 포신을 접고 이동을 시작했고 뒤따르던 탄약차는 이미 다음 탄창을 준비한 상태였습니다. 그걸 본 저는 진심으로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건 유럽군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의 기동사격 능력이었거든요. 며칠 뒤엔 강원도 화천에서 전차부대 야간 사격 훈련을 취재했습니다. K2 전차는 야간 열상 모드로 목표물을 추적했고 1000m 거리에서 단 한 발로 움직이는 표적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훈련이 끝난 뒤 독일에서 파견온 교환 장교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건 독일 전차 사단에서도 못하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안전 규정을 지키느라 야간 고속 기동 사격은 거의 안 해요. 그런데 한국은 전쟁을 상수로 생각하네요. 한국군의 훈련은 가능성이 아니라 필연성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놀라운 건 이 모든 과정에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역을 앞둔 한 병사에게 물었어요. 이런 강도 높은 훈련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는 잠시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 나면요, 저희가 제일 먼저 싸워야 하거든요. 이 젊은이들은 그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로 국가의 무게를 짊어진 병사들이었습니다. 한국군은 자신의 가족, 친구, 고향을 지키기 위해 그 무기를 정확히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몸으로 익힌 조직이었죠. 한국 무기의 특징은 강하다, 빠르다, 정확하다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그 무기를 만든 배경, 그리고 그걸 어떻게 쓰는지를 온 국민이 알고 있다는 점이었죠. 예컨대 K2 전차를 개발한 현대로템 관계자는 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차를 만들 때 탑승자가 죽으면 안 된다는 걸 기준으로 개발합니다. 그래서 장갑 수치가 아니라 전투 중 조종수의 생존율을 최우선으로 시뮬레이션합니다. 유럽은 기술로 싸우지만 한국은 생존으로 싸우는구나. 그 차이가 모든 설계, 훈련 배치, 대응 방식까지 달라지게 만든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죠. 또한 방산업체 내부에서 일하는 한 중견 연구원의 일지 일부를 볼 수 있었는데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금속이 아니라 가족의 생존선이다. 이건 단순한 산업이 아니었어요. 국가 전체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의지의 체계였습니다. 그 정신은 수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폴란드 K2 전차 조립 공장에는 한국에서 파견된 기술진과 운용병 출신 장교가 상주하고 있었고 말레이시아 공군 FA-50 훈련기지에는 현역 공군 출신 교관이 무려 6개월간 파견 근무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죠. 왜 굳이 이렇게까지 직접 오시나요? 한 정비 기술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책임을 파는 거니까요. 그 말이 그대로 제 노트북 첫 문장으로 쓰였습니다. 한국은 책임을 파는 나라다. 그리고 그 책임은 서비스나 AS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적인 동맹, 함께 싸우는 마음, 그것이 한국 방산의 핵심이었습니다. 유럽 무기 관계자들에게 한국 무기의 특징을 한 단어로 표현해달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정직하다, 누군가는 실용적이다라고 했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핀란드 무기조달청 담당자의 말이었습니다. 솔직히 K9은 독일포보다 화려하진 않아요. 그런데 전쟁이 나면 저는 독일제보다 K9을 골라 탈 겁니다. 한국은 실제로 써보면서 만들었고 그걸 만든 사람들이 무너질 걸 전제로 단단하게 만들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다시금 한국의 무기를 떠올렸습니다. K2 전차의 포신 안쪽, FA-50의 HUD 디스플레이, K9의 장전 고리 하나까지도
전쟁에서 살아남는 것을 목표로 설계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런 정신은 어디서 온 걸까요? 이 나라의 군인은 유난히 조용했고, 유난히 준비되어 있었고, 유난히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그건 훈련의 질이나 무기 성능 때문이 아니었어요. 싸워야만 했던 시간이 이 나라에 실제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울 용산의 전쟁기념관에서 정오 무렵 전시 해설을 신청했습니다. 해설사는 젊은 남성이었는데 군 복무를 마친 후 봉사활동을 겸해 주말마다 해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6.25 전쟁 코너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서울은 아무런 경고 없이 함락됐습니다. 그때 우리 군은 모두 잠든 시간이었고 장비도 없었습니다. 수도가 함락되었지만 민간인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가면서도 서로 아이를 업고 부상자를 나르며 다시 나라를 세웠습니다. 우리 가족도 그때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학도병이었고요. 해설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가족의 역사이자 이 나라 전체의 기억을 말하는 훈련을 해온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 전시관 앞에서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바로 1970년대 산업화와 함께 ROKA 대한민국 육군 병력 구조를 보여주는 그래픽이었죠. 이건 아버지 세대입니다. 그땐 나라가 가난했지만 병영에 들어온 순간부터 나라를 세운다는 말이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포탄을 실은 트럭을 민간인이 직접 운전해 전방으로 갔고 전투기 부품이 없어도 정비병들이 맨손으로 만든 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기억이 지금 청년들에게도 이어지나요? 그는 미소를 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입대했을 때 할아버지가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게 내 꿈이었다고 말하셨어요. 못했으니까 너라도 해보라고 하셨죠. 그래서 공군 지원했습니다. 그게 제 이야기입니다. 숙소로 돌아와 한국의 현대사 자료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1950년대의 흥남철수 작전, 1960년대의 예비군 창설, 1970년대의 새마을 운동과 민방위 조직화, 그리고 1990년대 이후 병역 의무를 다한 청년들이 사회에 나오며 국가의 감시자가 아닌 국가의 설계자로 변화해온 기록들. 나라가 무너져도 다시 일어난 이력이 반복되었고 그 모든 과정이 단절없이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 나라의 무서운 힘이라는 걸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전쟁을 과거가 아닌 가능성으로 기억하는 국가.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이번에 목격했습니다. 전쟁을 잊은 유럽이 전쟁을 준비한 한국에게 배워가는 장면들을요. 마지막 일정으로 저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방위기구 EDA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유럽 각국의 무기 수요와 공급을 조율하는 핵심 기관이자 전쟁 이후 방산 위기를 조용히 공유하는 진짜 회의장이기도 합니다. 회의가 끝난 뒤 유럽 주요 방산 관계자들과 간단한 라운드 테이블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기자라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점점 솔직해졌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원래는 미국과 독일 사이에서 고민했는데 지금은 한국 없으면 조달 계획 자체가 무너집니다. 심지어 러시아가 침공을 시도하면 제일 먼저 부르는 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일 겁니다. 그 말에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유럽 군사 전략의 민낯이었으니까요. 한국은 이제 대안이 아닙니다. 한국은 유럽의 실전 파트너이자 전략 동반자이자 시간과 생명을 지켜주는 조력자입니다. 기자로서 수많은 기사를 썼습니다. 미국의 힘, 러시아의 위협, 중국의 야망. 하지만 이번처럼 한국가에 대해 존경이라는 단어를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그냥 왜 다들 한국 무기를 사지? 그 궁금증 하나로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질문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였다고? 이제 한국 없으면 유럽은 어떻게 버텨? K2 전차의 궤도, K9의 포신, FA50의 캐노피 RN. 기술만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잊지 않은 민족의 기억, 평화를 위한 무기라는 철학,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된 정신이 녹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현장 취재 중 만났던 노르웨이 국방부 장교의 말을 이 글의 끝에 남기고 싶습니다. 그는 시연을 다 본 뒤 조용히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유럽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전쟁을 맞게 된다는 걸요. 그게 제일 무서운 시나리오입니다. 오늘도 기자로서 기사 제목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망설임 없이 이렇게 씁니다. 이젠 한국 없으면 유럽은 못 간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전장에서 나온 결론이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